안녕하세요. 속설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가져갈 것도 남겨줄 것도 없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옷을 지어온 재단사입니다. 45년 동안 수백 명의 옷 맵시를 살려드렸지만 정작 제 옷은 한 번도 제대로 지어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작업복 차림으로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땀을 뜨고 다림질을 하고 치수를 재던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73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인생의 마지막 양복을 지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요. 하지만 그 양복에는 주머니를 달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담아갈 필요도 누군가에게 남겨줄 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몸담았던 성수동 작업실에서 그리고 이제 제 마지막 보금자리가 된 속초 바닷가까지의 여정입니다. 자식들에게 사표를 내고 비로소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재단사 김영철로 살게 된 이야기예요. 일부 빈자리. 아내가 떠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진단받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죠.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세상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어 보고 저녁에 국 끓이는 냄새가 나지 않는 주방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70이 넘도록 혼자 밥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어려울 리 없었죠. 성수동 건물 3층에서 20년을 살았고 1층은 예전 제 양복점 자리를 카페에 임대를 줬고 2층은 작은 디자인 사무실에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만으로도 혼자 살기엔 넉넉했어요.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만 해도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며 집에 들렀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희가 자주 올게요. 딸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그렇게 말했죠.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했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 주말에 꼭 갈게요 같은 말만 반복했죠. 저도 바쁜 자식들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아내의 첫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요. 저는 미리 부쳐서 냉동실에 넣어뒀고 나물은 3가지를 무쳤습니다. 생선은 시장에 가서 제일 싱싱한 걸로 골랐어요. 명태였죠. 아내가 명태조림을 유난히 잘 만들었거든요.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기일이니 저녁 6시까지 오너라. 아들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아버지. 시간 맞춰 갈게요. 딸한테서도 왔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제가 과일이랑 한과 사갈게요.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내 사진을 가운데 놓고 그 앞에 음식을 하나하나 올렸어요. 상이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5시 50분. 곧 자식들이 올 시간이었죠. 그런데 6시가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6시 10분, 20분, 30분.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참았습니다. 6시 40분쯤 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요. 아들이었습니다. 뒤따라 딸도 들어왔고요. 둘 다 숨을 헐떡이며 현관에 섰어요. 과일 봉지를 든 딸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오느라. 됐다. 어서 들어와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순간 이미 알았어요.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기일은 바쁜 일정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요. 제사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들이 술을 올리고 딸이 향을 피웠어요. 저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묵념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당신이 더 보고 싶소. 당신이 있었으면 이 적막한 집이 조금은 덜 쓸쓸했을 텐데. 절을 마치고 나니 7시가 넘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거실에 남아 소파에 앉았죠. 아버지,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까요? 딸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어요. 아니다, 너희는 쉬어라. 멀리서 왔잖니. 저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늘 하던 일이었고 혼자 하는 게 더 편했거든요. 그릇을 씻으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성수동 거리를 바라봤어요. 예전엔 공장들이 즐비하던 이 동네가 이제는 카페며 갤러리며 온갖 세련된 가게들로 가득했죠. 설거지를 하던 중 베란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모양이었어요. 베란다는 부엌 바로 옆이라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저는 원래 귀가 밝은 편이었거든요. 그날따라 유독 더 또렷하게 들렸죠. 야, 근데 아버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아들 목소리였어요. 무슨 소리야? 딸이 물었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 같은 말을 2번 하시더라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내 이름을 깜빡하신 것 같았어. 너 누구더라? 그러시길래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았단 말이야.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에이, 설마. 아버지 아직 정정하시잖아. 딸이 반신반의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70이 넘으셨어. 엄마도 말년에 기억력이 안 좋아지셨잖아. 아버지도 이제 슬슬. 아들이 말끝을 흐렸어요. 담배 연기를 내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말대로면 우리가 뭔가 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냐? 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 말야. 아버지가 혼자 관리하시기엔 이제 무리라고 봐. 임대 계약이며 세금이며 치매라도 오시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한다고. 맞아. 그리고 요즘 성수동 땅값 엄청 올랐잖아. 저 건물도 시세가 20억은 될 거야. 리모델링하면 30억도 가능하고. 딸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설거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엔 말이야,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미리 증여받으면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잖아. 근데 아버지가 그냥 주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설득해야지.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도 힘드시고 차라리 우리가 맡아서 월세 수입 드리고 용돈도 따로 드리면 되잖아. 그게 좋긴 한데. 오빠, 나는 솔직히 당장 돈이 필요해. 우리 남편이 주식으로 날린 게 얼마인지 알아? 2억이야, 2억. 지금 대출 이자만 한 달에 300 넘게 나가. 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프랜차이즈 확장하려면 최소 5억은 있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 담보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럼 오빠, 우리 아버지 건물을 담보로. 그건 좀 그렇고 차라리 명의를 우리 앞으로 돌리면 되지.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 저는 부엌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데 오빠,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지 않아? 요새 독거노인들 고독사 뉴스 많잖아. 차라리 요양병원 알아볼까? 그것도 괜찮은데 아버지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설득해야지. 시설 좋은 데 있어. 내가 알아봤거든. 거기 가시면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간호사들도 24시간 있고.
아버지한테도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면 되잖아. 그래, 그렇게 하자. 일단 건물 문제부터 정리하고 아버지는 좋은 곳에 모셔드리고 어머니 없으시니까 아버지도 외로우실 거야. 시설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베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서둘러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로 제가 들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죠. 설거지를 마저 하는 척하며 그릇을 씻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아버지, 설거지 다 하셨어요? 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응, 거의 다 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늦게까지 있고 싶은데 내일 애들 학교 보내야 해서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아버지도 일찍 주무세요. 혼자 계시니까 건강 챙기셔야 해요. 건강을 챙기라는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들과 딸은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어요. 저는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 사진이 아직 제 사상에 그대로 있었죠.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 꼴을 안 봤을 텐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들이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건물이었습니다. 2부 테스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고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나 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예? 어디 아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요즘 가슴이 좀 답답하고 숨이 차더라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던데. 그러세요? 어느 병원 가실 건데요? 삼성병원으로 예약했어. 다음 주 수요일 오전. 아, 그러시구나.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게 제가 자식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혼자 가기엔 좀 불안해서. 너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 그게 제가 그날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골프 접대인데 이건 놓치면 계약이 날아가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버지, 제가 대신 간병인 선생님을 알아볼게요. 병원 동행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더 전문적이고 좋을 거예요. 간병인.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혼자 갈게.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간병인분 연결해 드릴게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됐다. 끊는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다음 주 수요일인데 시간 되니? 병원요? 어디 편찮으세요? 가슴이 좀 답답해서 정밀검사 받으려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빠, 그날이 며칠이에요? 수요일? 응. 죄송한데, 그날 제가 학부모 모임이 있어요. 애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도 해야 하고, 미리 잡힌 일정이라. 그래, 알았어. 아빠, 오빠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아니면 제가 병원 동행 서비스 알아봐 드릴까요? 요즘 그런 거 많이 쓰시던데. 또 간병인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실 제 가슴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숨도 차지 않았고 건강했죠. 그저 시험을 해본 것뿐이었어요.
자식들이 정말 저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다른 걸 걱정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다. 검사 결과는요? 아직 안 나왔어. 다음 주에 나온대. 그러시구나. 아버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이미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뭔데? 아버지, 요즘 성수동 건물 관리하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아, 할 만해. 그래도 아버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차라리 건물 명의를 저희 앞으로 돌리시면 어떨까 해서요. 명의를? 네, 증여 형식으로요. 그러면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고 아버지는 편하게 월세 수입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성수동 거리에 사람들이 붐볐어요. 카페를 찾는 젊은이들, 갤러리를 구경하는 연인들. 이 동네가 이렇게 변한 게 불과 몇 년 사이였죠. 그래서 너희 둘이 나눠 가지겠다는 거지? 아, 네. 저랑 동생이랑 공동 명의로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는 계속 3층에 사시면 되죠. 월세는 저희가 드리고 용돈도 따로 드릴게요. 매달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시죠? 200만 원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아,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건...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건물하고는 상관없어요. 저희는 진짜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생각해 볼게. 아버지,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증여세 문제도 있고. 됐다. 끊는다. 저는 전화를 끊고 딸에게도 같은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상대로 30분 후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빠한테 들으셨죠? 건물 증여 얘기요. 응, 들었어. 아빠, 진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네 남편이 주식으로 돈 날렸다며? 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아빠가 어떻게 아세요? 다 들린다. 귀가 아직 밝거든. 아빠, 그건 별개예요. 저희는 진짜 아빠 걱정돼서. 됐어. 네 오빠한테 한 얘기랑 똑같구나. 생각해보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들을 꺼냈어요. 아내와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담긴 통장들이었습니다. 건물 시세와 임대 수익, 예금을 합치면 대략 20억 정도 되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되, 만약 또 실망스러운 답이 돌아온다면 그때는 제 방식대로 하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자식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자고요. 아들과 딸은 선뜻 응했어요. 아마 건물 이야기 때문이었겠죠. 성수동의 한 고깃집에서 만났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며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말 들어보니까 내가 건물 관리하기 힘들 것 같다며? 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리려고요. 아들이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너희한테 넘기면 너희가 관리를 해주고 나는 월세만 받으면 된다고? 맞아요. 그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딸도 거들었어요. 좋긴 한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저는 삼겹살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너희가 정말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너희한테 부탁을 몇 가지 할 거야.
그걸 들어주면 건물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마. 아들과 딸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별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을 같이 먹자. 그리고 주말에 한 번은 나랑 산책을 하자. 그게 다야. 아, 그 정도야 당연하죠. 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반성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너희가 얼마나 버틸까? 첫 주 수요일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니. 아, 아버지 그게 갑자기 회의가 잡혀서요.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내일은 네 동생 차례인데. 그럼 모레요. 모레 꼭 갈게요. 모레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오늘이지? 아버지, 죄송한데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오늘 산책하기로 했지? 아빠 미안해요. 시부모님이 갑자기 오신대요. 저녁 준비해야 해서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저는 혼자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어요. 2주차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출장을 갔다고 했고, 딸은 아이 학원 상담이 있다고 했어요. 3주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에 꼭 정말 미안해. 이번만 양해해 주세요라는 말만 반복되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과 저녁을 한 번, 딸과 산책을 한 번 했어요. 겨우 2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계속 전화해서 거의 강요한 결과였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건물이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요. 한 달 후, 저는 혼자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상속과 증여 전문 변호사를 만났죠. 어떻게 오셨어요? 재산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건물이 있고 자식들이 증여를 원하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 있다고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녀분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신가 봐요? 좋지 않다기보다는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세요. 요즘은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신탁이요? 네, 본인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본인이 살아 계실 때는 본인을 위해 쓰고 사망 후에는 미리 정해둔 대로 분배되게 하는 겁니다. 자녀분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죠.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됩니다. 그리고 만약 원하신다면 사망 후 재산을 자녀가 아닌 다른 곳에 기부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제가 만약 건물을 팔고 그 돈으로 제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다면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그건 고객님의 재산이니까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요즘은 시니어 분들이 본인을 위해 돈을 쓰는 게 트렌드예요.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고 본인이 다 쓰고 가자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날 저는 2시간 동안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건물을 매각하는 방법,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 세금 문제, 법적 절차까지 모든 걸 들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는데 가슴이 후련했어요. 마치 오래된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기분이었죠.
저는 평생 재단사로 살았습니다. 남의 옷을 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옷을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3부. 마지막 양복. 일주일 후 저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 시세가 얼마나 되죠? 20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어요.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시간을 두고 매물을 내놓으면 25억도 가능합니다. 금매로 하면요? 금매요? 왜 급하게 파시려고요? 제 사정이 있어서요.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중개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18억 정도면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거예요. 성수동은 지금 핫하니까 매수자들이 많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사장님, 자녀분들은 아세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시면 제 건물입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흘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사업가였어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죠. 사장님, 조건이 괜찮으시면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45년을 일했던 곳, 아내와 추억이 서린 곳을 떠난다는 게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통장에 18억 원이 들어왔어요. 세금과 중개 수수료를 내고 나니 실수령액은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결심하신 거죠?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세부 계획을 짰습니다. 첫째, 강원도 속초에 있는 프리미엄 실버타운에 입주합니다. 입주금은 5억 원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최고급 시설이었죠. 24시간 간호 서비스,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문화센터까지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둘째, 남은 10억 원은 신탁은행에 맡깁니다. 매달 500만 원씩 제 통장으로 생활비가 들어오도록 설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 전액 독거노인 기술교육재단에 기부되도록 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자식들이 소송을 걸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탁으로 묶어놓으면 유류분 청구가 어렵습니다. 특히 어르신께서 생전에 본인을 위해 쓰신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자녀분들이 소송을 걸어도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본인의 노후를 본인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평생 남 걱정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제 걱정을 할 때가 됐죠.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저는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명동에 있는 고급 양복점을 찾아갔어요. 이탈리아 원단을 취급하는 곳이었죠. 어떤 옷을 찾으세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양복 한 벌 맞추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원단으로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점원이 원단 견본들을 보여줬어요. 다양한 색깔과 질감의 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짙은 네이비색 원단을 골랐어요. 부드럽고 광택이 나는 고급 울이었죠. 좋은 선택이세요. 이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온 원단이에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클래식한 투버튼 싱글 슈트로 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주머니를 달지 마세요. 점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머니를요? 겉주머니 말씀이신가요? 안주머니도 겉주머니도 전부요. 주머니가 하나도 없는 양복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양복은 처음 듣는 주문인데요.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져갈 것도 남겨줄 것도 없어서요. 점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양복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73년을 살면서 제대로 된 양복을 입어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작업복만 입고 살았거든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가 없는 양복은 묘하게 깔끔해 보였어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자유로워 보였죠. 저는 그 양복을 입고 양복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저는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명동 차이나 팰리스. 꼭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아버지. 갈게요. 딸에게서도 왔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저녁 6시 저는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주머니 없는 양복을 입은 채로요. 10분 후 아들과 딸이 도착했습니다. 둘 다 제 옷차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웬 양복이세요? 좋아 보이는데요? 새로 맞추셨어요? 응, 새로 맞췄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웨이터를 불러 주문을 했습니다. 제일 비싼 메뉴들로만 골랐어요. 아버지,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있지,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물은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뭐예요, 이게? 열어봐라. 아들이 먼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꺼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건물 매매 계약서야. 일주일 전에 팔았다. 딸도 자기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신탁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내가 건물을 팔았어, 18억에. 세금 떼고 15억이 남았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내 건물인데 왜 너희한테 상의를 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저희도 가족인데 아버지 혼자 그런 큰 결정을. 가족이라고 했지? 그래, 가족. 그 가족이 제사날 베란다에서 뭐라고 했더라? 둘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버지, 치매 오시기 전에 빨리 증여받아야 한다. 요양병원 알아봤다. 건물 리모델링해야 사업 숨통이 트인다. 내가 다 들었어.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진심? 진심이었으면 내가 병원 간다는데 왜 안 왔어? 간병인 부르면 된다고 했잖아. 1달 동안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고작 1번 왔지. 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빠,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정말 바빠서. 바빠서? 바빴으면 건물 이야기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꺼냈어? 전화도 잘 안 받던 사람들이 증여 이야기만 나오니까 바로 달려왔더라. 저는 신탁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봐라. 나는 강원도 속초 실버타운에 들어간다. 입주금은 다 냈어. 남은 돈은 신탁은행에 맡겼고 매달 500만 원씩 내 생활비로 나와. 그럼 저희는요?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너희한테 줄 건 없어. 아버지, 대신 너희가 나를 부양할 의무도 없어.
나는 내 돈으로 내 노후를 책임질 거야. 너희는 너희 인생이나 잘 살아.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그렇지. 저희가 아버지 자식인데 한 푼도 안 남겨주시면 어떡해요? 한 푼도 안 남겨줘? 잘못 알았구나. 나는 너희한테 이미 많은 걸 줬어.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손자 손녀 돌잔치 비용, 집 구할 때 보태준 돈.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니? 각자 못해도 3억씩은 받았을 거야. 둘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는 너희를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니들 엄마와 단둘이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 없어. 양복 한 벌 맞춰 입어본 적도 없었지. 전부 너희한테 쏟아부었단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뭘로 봤어? 관리 대상? 현금화해야 할 자산? 치매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할 짐?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됐어. 변명하지 마. 나도 이제 알았어. 내가 너희한테 기대한 게 잘못이었어.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남은 돈은 전부 독거노인 기술교육재단에 기부된다. 법적으로 묶어놨어. 너희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어도 못 가져가.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냐고? 나를 사람으로 안 봤어. 아버지로도 안 봤고, 그냥 돈으로만 봤지.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진짜 오해예요. 저희가 그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행동이 중요하지. 너희가 한 행동이 전부 말해줘. 나한테 관심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내 통장이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은 천천히 먹어라. 계산은 해놨어. 이게 내가 너희한테 쓰는 마지막 돈이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나는 이제 속초로 간다. 거기서 내 남은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잘 살아라. 저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딸의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선하고 시원했어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주머니가 없었죠. 그제야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이제 주머니도 필요 없어. 가져갈 것도 남겨줄 것도 없으니까. 사부. 속초에서. 일주일 후 저는 속초로 향하는 프리미엄 버스에 올랐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 평생 모은 물건들을 대부분 정리했거든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전부 버렸습니다. 속초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내와 비린내가 섞인 그리운 냄새였죠. 택시를 타고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언덕에 자리한 하얀색 건물이었어요. 규모가 꽤 컸습니다.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고요. 입구에서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르신 방은 남향이고 바다가 잘 보여요. 문을 열자 깔끔한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탁 트인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와,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파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멀리 등대도 보였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였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입주한 지 어느새 사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봄에는 벚꽃을 보러 설악산에 갔어요.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등산을 했고, 겨울에는 실버타운에서 따뜻하게 지냈죠.
저는 이제 다시 주머니를 단 양복을 입습니다. 왜 마음이 변했냐고요? 주머니에 넣을 것이 생겼거든요. 왼쪽 주머니에는 아내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오른쪽 주머니에는 쪽지를 넣었습니다. 재단사 김영철, 후회 없이 살았음.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볼 때면 이제야 인생이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실버타운을 나와 바닷가로 자주 산책을 갑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 소리가 마음을 항상 울려요. 여보, 보고 있소? 나 이제 잘 살고 있소.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요, 여보.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양복 기술을 배우던 청년 시절,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45년간 양복점을 운영하고 아내를 잃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이곳 속초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까지 후회되는 일도 많았어요. 아내한테 더 잘해줄 걸, 자식들한테 더 엄하게 가르칠 걸,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할 걸.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평생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건강하게 늙을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제 방식대로 살 용기를 냈으니까요. 여전히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이렇게 되뇌입니다. 나는 재단사 김영철이다.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저의 혼잣말을 바람이 제 말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습니다.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을 향해서요.